시장은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숫자는 냉정하고 가격은 모든 정보를 반영하며 위험은 이미 계산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위기는 늘 그 믿음의 틈에서 시작된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데도 시장은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환율 변동성이 커져도 외부 변수 탓으로 돌린다. 부동산 거래가 멈추고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해도 조정 국면이라는 말로 안심한다. CDS 프리미엄이 서서히 상승하고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비틀리기 시작해도 대다수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늘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이 낙관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전에도 그리스의 재정 붕괴 이전에도 시장은 경고 신호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신호를 해석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위기를 인정하는 순간 지금의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손실을 인정해야 하고 정책 당국은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은 삶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은 늘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왜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조적으로 무시하는지, 그 심리가 어떻게 경제 시스템 전체를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그 무시의 대가가 결국 개인의 일상과 생존의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를 차분히 살펴본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경고는 분명히 존재했는데 우리는 왜 늘 그것을 지나쳐 버리는가? 여기에서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하게 나타난다. 급격한 붕괴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미세한 비틀림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시중금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환율은 방향성을 잃고 작은 파동을 반복한다.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기업과 개인은 달러를 확보하려 하고 그 순간 통화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약해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먼저 줄어든다.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유동성은 말라가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계층부터 압박을 받는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나 기업의 위험을 가장 먼저 반영한다. 이 수치가 천천히 올라갈 때 시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이미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색은 더욱 위험하다. 하루짜리 자금을 구하는 데 금리가 튀기 시작하면 이는 시스템 내부에서 긴장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신호들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는다. 숫자는 존재하지만 해석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위기의 징후를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성장 서사와 안정의 이야기가 무너진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아직은 괜찮다. 이번에는 다르다. 구조는 견고하다. 그러나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이런 문장들 뒤에서 조용히 누적된다. 그리고 그 축적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시장은 비로소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이었음을 깨닫는다. 경제 충격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작동한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신뢰다.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자금의 시간 가치를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신호다. 이때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유동성은 점점 특정 영역으로만 몰리고 주변부부터 말라간다.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수입 물가는 오르고 이는 곧 소비자의 체감 물가로 이어진다.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을 잠식하고 가계는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은 서로 다른 속도로 반응한다. 가격은 버티지만 거래는 사라지고 이는 가격이 허상 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CDS가 상승하는 시점에는 이미 국제 금융시장에서 해당 국가나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 있다. 자금 조달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올라가고 만기가 짧은 부채부터 압박을 받는다. 이 모든 흐름은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 지표만으로 위기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경제 충격은 한 점에서 폭발하지 않는다. 신뢰 유동성 기대 심리가 동시에 약해지면서 시스템 전체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동안 시장은 여전히 충격을 외부 변수나 일시적 조정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 설명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충격은 더 깊고 넓게 퍼진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재정 적자와 외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 회복 기대에 의존해 문제를 미뤘다. 환율 패그가 유지되는 동안 시장은 안도했지만 신뢰가 무너진 순간 통화 가치는 급락했고 예금은 묶였다. 그리스 역시 재정 지표의 왜곡이 드러나기 전까지 국채 금리는 낮게 유지됐다. 유로존이라는 보호막이 있다는 믿음이 최악의 가능성을 가렸다. 그러나 CDS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을 때 이미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었다. 터키는 고금리와 정치적 개입이 통화 신뢰를 갉아먹었지만 성장률 수치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했고 환율 급등은 외부 공격으로 설명됐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확실한 수입원이 있다는 믿음 속에서 구조 개혁을 미뤘다. 통화 발행과 가격 통제가 반복되면서 실물 경제는 붕괴했지만 초기에는 시장도 이를 체제 특수성으로 치부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경고 신호는 존재했지만 낙관을 지탱해줄 이야기가 있는 동안 시장은 최악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무너진 순간 조정은 단계가 아니라 붕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제 질문은 한국 경제로 향한다. 한국은 늘 위기를 잘 관리해온 경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고 금융 시스템은 정교하며 정책 대응 속도도 빠르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동시에 방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가계 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거래 절벽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동성의 문제다. 환율이 불안정해질 때 수입 물가와 에너지 비용은 즉각적으로 반영되며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와 가계의 실질 소득을 동시에 압박한다. CDS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안심하지만 글로벌 금융 환경이 경색될수록 외화 조달 비용은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문제는 이 변화가 일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은 고용을 천천히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조금씩 축소한다. 통계에는 아직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이미 조정이 시작된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처음부터 실업자가 급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동성이 마르자 기업은 버티지 못했고 그 충격은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전이됐다. 한국 경제 역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출 금융 부동산 가계 부채가 동시에 흔들릴 경우 시장이 무시해온 최악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현실의 선택지가 된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등장한다. 위기의 징후가 누적될수록 정책 당국은 균형이라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거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 단기적인 성장과 고용은 지킬 수 있으나 통화 신뢰와 외환 시장의 불안은 증폭된다.
중앙은행은 늘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에는 시장의 심리와 정치적 압력도 함께 작용한다. 유동성 공급은 위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을 사는 선택이 되기 쉽다.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확장 재정은 충격을 완화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경우 CDS와 국채 금리는 즉각 반응한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보았듯 정책이 일관성을 잃는 순간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가격에 반영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책 당국이 위기를 관리한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도 커진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정책의 한계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충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시장이 외면해 온 위험은 정책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결국 위기의 끝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시장과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삶까지 대신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는 거창한 예측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부채의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변동금리와 단기 만기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작은 금리 변화도 가계의 현금 흐름을 흔들 수 있다. 환율 변동은 단순히 해외 뉴스가 아니라 생활비와 직결된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으로 나타나고 이는 저축 여력을 빠르게 잠식한다. 유동성의 중요성도 여기서 드러난다. 자산 가격이 유지된다고 해서 현금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팔 수 없는 자산보다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생존을 좌우한다. 직장과 소득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업은 가장 먼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그 다음 기존 인력을 조정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단순하지만 명확하다. 낙관에 기대지 않고 최악의 가능성을 전제로 자신의 재무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넓히기 위한 준비다.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할수록 개인은 그 시나리오를 조용히 계산해 두어야 한다. 그 차이가 위기 속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다. 시장은 정보가 부족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보는 넘쳐난다. 문제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경제 주체들은 평균적인 경로에 익숙해져 있고 극단적인 결과를 비현실적인 변수로 분류한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CDS는 모두 위험을 신호로 보내지만 그 신호가 동시에 울리지 않는 한 경고로 인식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점진적인 변화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급격한 신뢰 붕괴에는 취약하다. 그래서 위기는 늘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한 번에 찾아온다. 한국 경제 역시 구조적 강점과 함께 구조적 취약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높은 가계부채 특정 산업과 수출에 대한 의존 자산 시장 중심의 부의 축적 방식은 평상시에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는 순간 이 구조는 충격을 증폭시키는 통로가 된다. 중요한 점은 위기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불편한 시나리오까지도 사고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다. 시장이 이를 거부할수록 개인과 사회는 더 차분하게 대비해야 한다. 최악을 상상하는 일은 비관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는 현실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시장이 다음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답은 거창하지 않다. 숫자 그 자체보다 숫자가 연결되는 방향을 보는 것이다. 금리 상승이 부채 구조에 어떤 압박을 주는지, 환율 변동이 물가와 소비를 어떻게 바꾸는지, 부동산 거래 감소가 고용과 금융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는 일이다. 위기는 특정 지표 하나로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 작은 균열이 동시에 확산될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안도감이다. 아직은 괜찮다는 말, 이번에는 다르다는 주장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은 언제나 위기의 직전까지 반복되어 왔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시장의 낙관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낙관에 전부를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경제는 집단의 기대 위에서 움직이지만 삶은 개인의 선택 위에서 유지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 여유가 결국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 시장이 최악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속도의 착시다. 경제는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느리게 움직인다. 이 느림이 안심을 만든다. 기업 실적은 분기 단위로 발표되고 고용 지표는 후행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초기 충격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금리 인상 이후에도 소비는 관성으로 유지되고 환율 변동은 기업의 해지 전략 뒤에 가려진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가계는 여전히 자산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속도의 착시는 누적을 가린다. 당위 자금 조달 비용이 조금씩 오르고 망이 구조가 짧아질수록 금융 시스템은 예민해진다. 이때 한 번의 외부 충격은 크지 않아도 된다. 작은 불안이 연쇄적으로 증폭되면 시장은 갑자기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평소에는 느리게 움직이던 구조가 동시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속도가 느리다는 믿음은 위험을 뒤로 미루는 명분이 된다. 그러나 위기는 늘 그 느림을 이용해 조용히 축적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장은 너무 빠르게 무너진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또다시 예외로 취급된다. 정보의 과잉 역시 위험을 가린다. 수많은 지표와 분석 전망이 쏟아질수록 판단은 오히려 어려워진다. 서로 다른 해석은 불확실성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흐린다.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이라는 긍정적 서사로 포장되고 환율 변동은 글로벌 환경 탓으로 설명된다. 부동산 시장의 정체는 구조 조정이 아닌 일시적 숨 고르기로 해석된다. 이렇게 각각의 설명은 설득력을 갖지만 연결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위기가 바로 그 연결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유동성 축소는 금융을 흔들고 금융의 긴장은 고용과 소비로 전이된다. 이 흐름을 끊어보지 않으면 정보는 많아도 통찰은 사라진다. 시장은 복잡함 속에서 평균적인 결론을 택한다. 극단은 과장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기는 늘 평균의 범위 밖에서 발생했다. 정보가 많을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덜 편안한 질문이다. 지금의 설명들이 동시에 틀릴 가능성은 없는가? 그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조용히 무시된다. 글로벌 금융 환경은 항상 한국 경제의 거울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는 자본 이동을 통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신흥국 전반에서 외화 유동성은 빠르게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계에 놓인 특수한 위치에 있다. 신용 등급은 높지만 외환 시장은 개방되어 있고 자본 이동 속도도 빠르다.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글로벌 충격도 국내 시장에서 과장되어 반응할 수 있다.
해외 투자자가 위험 회피에 나서는 순간 환율은 빠르게 움직이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된다. 이때 CDS는 뒤늦게 반응하지만 이미 자금 흐름은 바뀐 뒤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국내에서는 외부 요인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글로벌 충격은 언제나 국내 구조의 취약한 지점을 통해 증폭된다. 가계 부채 기업의 단기 차입,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맞물리면 충격은 실물 경제로 빠르게 전이된다. 세계의 문제로 보이던 위기는 결국 일자리와 소득, 그리고 개인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글로벌 환경을 단순한 배경으로 보는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는 또다시 준비 없이 다가온다. 금융시장에서 기대 심리는 숫자만큼이나 강력한 변수다.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반응한다. 그래서 시장은 실제 위기보다 기대가 바뀌는 순간 더 크게 흔들린다. 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더라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사라지면 안도 랠리가 나타난다. 반대로 지표가 아직 양호해 보여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자금은 먼저 움직인다. 이 기대의 변화는 개인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 기업은 미래 수요를 비관하면 설비 투자를 중단하고 가계는 소득 불안이 커지면 소비를 줄인다. 이 과정에서 통계는 후행한다. 실업률이 오르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위기를 체감한다.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는 이유는 기대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한번 꺾인 기대는 회복보다 붕괴가 빠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수치가 아니라 기대를 지탱하는 논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점검하는 일이다. 그 논리가 흔들리는 순간 위기는 통계보다 먼저 삶 속으로 들어온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위기는 언제나 구조적 문제 위에 심리적 방심이 겹쳐진 결과였다.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은 성장률과 수출 실적만 보면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았고 외환 유동성 관리에 취약했다. 그 위험은 일부 전문가에게만 경고로 인식됐다. 대다수는 고도 성장의 기억에 의존했다. 그리스 역시 재정 적자의 구조적 문제보다 유로존 회원국이라는 지위에 더 큰 신뢰를 두었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위기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정책과 시장을 지배했다. 이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억의 선택적 작동이다. 과거의 실패는 잊히고 성공만이 서사로 남는다. 이 기억은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판단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은 늘 과거의 성공을 근거로 현재의 위험을 축소한다. 그러나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지 않는다. 조건이 달라진 환경에서 같은 선택은 더 큰 충격을 만든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거보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취약성은 불균형의 축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산 보유자와 비보유자 사이의 격차는 평상시에는 성장의 부산물로 인식된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서는 이 불균형이 충격의 전파 경로가 된다. 금리 인상은 자산을 보유한 계층보다 부채에 의존하는 계층에 먼저 타격을 준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며 그 격차는 소비와 고용의 차이로 이어진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불균형은 통계 평균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는 분명히 체감된다.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할수록 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위기가 본격화되면 조정의 비용은 늘 취약한 곳으로 집중된다. 그래서 불균형을 단순한 사회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그것은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회복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 점을 간과할 때 위기는 한 번 더 예상보다 깊게 파고든다. 시장과 정책이 놓치는 지점은 언제나 시간의 차이다. 위기의 비용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드러난다. 그래서 현재의 안정은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당장의 부도와 실업은 막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부채의 증가로 축적된다. 재정을 확장하면 경기 하락은 완화되지만 재정 여력은 줄어든다. 이런 선택은 틀리지 않다. 문제는 그 선택이 반복될 때다. 미래의 부담이 계속 뒤로 밀리면 어느 순간 선택지는 사라진다. 그때 시장은 갑자기 현실을 직시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가격은 한 번에 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준비할 시간을 잃는다. 위기는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결정들의 결과다.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는 이유는 그 시나리오가 당장의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늘 예상보다 잔인한 형태로 나타난다.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언어로 해석하지 않는 한같은 선택은 반복된다. 경제 위기의 또 다른 특징은 통제 가능성에 대한 과신이다. 현대 경제는 복잡한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며 정책 도구도 과거보다 정교해졌다. 이 점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든다. 그러나 복잡성은 동시에 예측 불가능성을 키운다. 하나의 정책이 여러 경로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다. 금리 조정은 환율과 자산 가격 고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지만 투기적 행동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상호작용은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쉽다. 그럼에도 시장은 시스템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위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 통제 가능성에 대한 과신이 커질수록 실패의 비용은 확대된다. 개인에게 이 과신은 잘못된 신호로 전달된다. 아직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는 준비를 미루게 만든다. 그러나 시스템은 인간의 의도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시장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반영한다. 그때 남는 것은 대비 여부뿐이다. 개인의 삶에서 위기는 통계보다 먼저 감정으로 다가온다. 불안은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주변에서 투자 실패나 소득 감소 이야기가 늘어나고 소비를 미루는 선택이 자연스러워진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개인의 문제로 해석한다. 그러나 같은 경험이 동시에 반복될 때 그것은 이미 경제적 현상이다.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는 동안 개인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과장이라고 의심한다. 이 의심은 행동을 늦춘다. 소비를 줄이고 부채를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 그 결과 충격이 현실화되면 조정의 여지는 줄어든다. 위기의 가장 큰 비용은 소득 감소나 자산 하락 그 자체가 아니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데 있다. 준비된 개인은 같은 충격 속에서도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준비하지 못한 개인은 시장과 정책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노출된다. 그래서 위기는 언제나 불평등하게 작동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개인에게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온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관점이다. 위기가 언제 올지를 맞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는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금리 환율 부동산 유동성 CDS는
각각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를 따로 듣지 않고 연결해 이해하는 것이 관점의 핵심이다.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할 때는 언제나 공통된 문장이 등장한다. 아직은 이르다. 과거와는 다르다. 관리 가능하다. 이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경계해야 할 이유는 오히려 늘어난다.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니다. 불편한 가능성을 사고 실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미리 던지는 것만으로도 위기의 충격은 달라진다. 시장은 집단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지만 삶은 개인의 준비에 의해 유지된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완전히 무시할 대상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위기가 더 크게 체감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빠른 성장과 회복을 반복해온 경험은 위기를 일시적인 굴곡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충격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구조가 달라진 환경에서는 회복의 경로도 달라진다.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 글로벌 경쟁 심화는 과거와 같은 반등을 어렵게 만든다. 이때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속도로 미래를 계산한다. 정책 역시 단기 지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는 회복이 지연될수록 부담이 누적된다. 고정비는 줄지 않고 소득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이 간극에서 좌절과 불신이 쌓인다. 위기를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회복의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회복이 느릴 수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준비의 방식도 달라진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시장의 낙관과 개인의 현실 사이의 거리를 인식할 때 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인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뀐다. 여운을 남기는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시장은 왜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외면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탐욕이나 무지 때문만은 아니다. 불확실성을 견디기보다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안함은 비용을 숨긴다. 위기는 그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다. 경고도 아니다. 인식이다. 경제는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고 시장은 언제나 집단 심리에 취약하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남는 선택은 하나다. 낙관을 참고 자료로만 받아들이고 최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태도다. 금리와 환율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삶과 분리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렇게 할 때 위기는 예고 없는 재난이 아니라 준비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드는 변수로 바뀐다. 시장은 또다시 최악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은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시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착각은 정상의 기준이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주가가 이전 고점을 회복하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며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을 자연스러운 복귀로 인식한다. 그러나 경제의 정상은 고정된 지점이 아니다. 환경이 바뀌면 정상의 위치도 함께 이동한다. 글로벌 금리 구조가 달라지고 자본 비용이 높아진 환경에서는 과거의 저금리 시대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시장은 회복과 착각한 반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 단기적인 안정은 구조적 회복과 구분되어야 하지만 두 개는 자주 혼동된다. 이 혼동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된다. 그러나 새로운 정상은 종종 더 낮은 성장과 더 높은 변동성을 포함한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전의 소비 수준과 자산 증식 속도를 정상으로 설정하면 현실은 계속 실패처럼 느껴진다. 정상의 기준을 재설정하지 않는 한 위기는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된다. 시장이 최악을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정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의 전개 과정에서 언론과 담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숫자뿐 아니라 이야기로 판단한다. 경제가 관리되고 있다는 서사 시스템은 견고하다는 메시지는 불안을 완화한다. 그러나 이 서사가 지나치게 단순해질 때 문제는 커진다. 복잡한 위험은 축소되고 불편한 지표는 주변부로 밀려난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설명에 익숙해지고 다른 해석을 과장으로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음모론이나 극단적 주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역사는 늘 주류 담론 밖에서 시작된 경고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가 더 편안한가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은 변수를 설명하는가다. 개인 역시 담론의 소비자다. 뉴스와 분석을 접할 때 하나의 해석에만 의존하면 시야는 좁아진다.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태도는 불안을 키우기보다 판단의 깊이를 만든다. 시장이 단순한 이야기에 안주할수록 개인은 더 복잡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질문이 위기를 예측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응의 질을 바꾸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의 진행 속도는 생각보다 비대칭적이다. 악화는 빠르고 회복은 느리다. 이 비대칭성은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는 중요한 배경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회복 경험을 기준으로 하락의 깊이를 판단한다. 이전에 반등했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면 회복의 속도와 경로도 달라진다.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글로벌 분업 구조의 변화는 성장의 탄력을 약화시킨다. 이 환경에서 충격은 이전보다 오래 남는다. 금융시장은 빠르게 반응하지만 실물 경제는 천천히 회복한다. 이 간극에서 실업과 소득 감소는 장기화된다. 시장은 가격이 안정되면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아직 회복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이 된다. 숫자는 회복을 말하지만 체감은 여전히 위기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정책과 개인의 판단은 엇갈린다. 위기를 단기 이벤트로만 인식하는 태도는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보자. 위기를 대비하는 전략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핵심은 유연성이다. 고정된 계획보다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는 일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다. 부채는 총액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만기와 금리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유지하는 부채는 작은 충격에도 위험해진다. 소득원 역시 다각화가 필요하다. 하나의 직장이나 사업에 전부를 의존할수록 변동성에 취약해진다. 이러한 전략은 위기를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측이 틀려도 버틸 수 있기 위해서다.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는 동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준비는 위기를 피하지 못해도 위기 속에서 선택권을 남긴다. 그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다가간다. 시장은 언제나 평균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극단적인 상황은 통계에서 희석되고 가능성은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위기는 바로 그 평균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 금리 환율 부동산, CDS 유동성 지표는 각각 정상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것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다. 이 결합의 위험은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은 이를 과소평가한다. 복합적인 위험을 직면하는 순간 판단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한 가지 문제는 견딜 수 있지만 여러 문제가 겹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는 이유는 그 시나리오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인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연쇄를 상상하는 일은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함을 회피할수록 현실의 충격은 커진다. 위기를 관리하는 첫 단계는 위기를 정확히 그려보는 일이다. 그 그림이 구체적일수록 대응의 여지는 넓어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다. 오히려 차분함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때 시스템과 개인은 동시에 취약해진다. 시장은 앞으로도 낙관과 안도를 반복할 것이다. 그것이 시장의 본성이다. 문제는 그 흐름에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경제 지표를 삶과 분리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 안정이라는 말 뒤에 숨은 조건을 점검하는 습관, 그리고 불편한 질문을 미리 던지는 여유가 필요하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다. 그 준비 과정에 시장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참여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 태도 하나가 위기 속에서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마지막 기준이 된다. 마지막 구간에 다다르며 다시 한번 질문의 무게를 느낄 필요가 있다. 만약 다음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과거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MF 외환 위기처럼 외환이 바닥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고,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금융 시스템이 한순간에 얼어붙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더 느리고 더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성장률은 낮아진 상태로 고착되고,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자산 가격은 크게 무너지지 않지만 회복도 없다. 이 상태는 위기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지만 개인에게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시장은 이런 상황을 조정 국면이나 새로운 균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삶의 입장에서 이는 선택지가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다.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불안이 커진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극적인 붕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서서히 기준이 낮아지고 기대가 축소되는 과정 자체가 최악일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이미 시작된 변화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서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의 태도다. 경제를 전망하는 기술이 아니라 경제를 해석하는 기준이다. 시장의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흔들리기보다 구조와 연결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금리 하나, 환율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것들이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천천히 따라가는 태도다. 시장은 앞으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시장의 속성이다. 그러나 개인은 다르다. 개인은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을 대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최악을 상상하는 일은 두려움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기준점을 만드는 일이다. 이 기준점이 있을 때 시장의 소음은 줄어들고 판단은 또렷해진다. 결국 시장이 무엇을 믿든 삶을 지탱하는 것은 준비와 인식이다. 그리고 그 인식이 유지되는 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무시당한 채 우리를 덮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시장은
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무시하는가? 그 이유는 시장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장이 인간의 선택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 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장 불편한 가능성은 늘 뒤로 밀린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와 구조가 만나는 지점에서 움직인다. 심리가 낙관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구조는 조용히 변한다. 이 두 흐름이 어긋나는 순간 위기는 발생한다. 이 다큐멘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단순하다. 위기를 예측하지 말라는 것도 시장을 불신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시장의 낙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금리와 환율 자산 가격이 말해주는 것은 방향이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각자의 삶의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충격이지만 붕괴는 아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기는 설명 없이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 시장은 다음에도 최악을 무시할 것이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은 같은 이유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멈춘다.